시작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24페이지, 그쵸? 우리가 24페이지의 독양에서의 행복까지 살펴봤을 거예요. 자,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제 서양에서는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가라고 나올 텐데, 여기 서양에서 중요한 사상가들, 서양에서 사상가들이 이제 중요한 사상가들이 몇 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상가들은 고1 내신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수능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되고, 1학기 내신에서 통사 1학기 내신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단원에서 요 사상가, 서양 사상가 파트니까 좀 깊이 있게 잘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고대 그리스의 시기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대 그리스에 누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다 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출제 가능성이 몇 %냐 라고 하면 100%입니다. 100%일 정도로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학교에서건 또 우리가 교육 정평가원 시험 문제에서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좀 해야 될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그 옆에 보니까 행복을 위해서 인간은 식물과 동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식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돼요. 이 얘기인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인간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면서,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식물과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동물을 언제든지 항상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요 생각은 3단원에 가면 또 한 번 나오게 돼요. 3단원에 가면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다른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식물과 동물을 갖다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높이게 되면 옆 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25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박스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까지 끊어놔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까지 끊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하나 적어 놓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그거 갖다가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라고 해서 목적론적 세계관을 상당히 강조한 사람이다. 요게 나오게 되면 요게 난이도가 3이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요 부분을 갖다가 설명들을 하세요. 교과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목적론적 세계관을 왜 설명합니까? 라고 하니까는요, 이게 수능에도 나오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론적 세계관이란 말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식물의 목적이 뭐냐?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동물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식물이다. 그래서 인간이 식물과 동물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라고 했더니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진다. 결국에는 식물과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식물이 동물과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하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식물과 동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고, 이것을 갖다 3단원에 가면은 인간 중심적 사고가 되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옆에 나왔지만 인간의 삶에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라고 해서 식물은 동물과 인간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맞는가? 다시 24페이지로 가보세요. 24페이지 보게 되면은, 자,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다. 그렇죠? 꼭 기억해야 돼. 행복은 최고의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은 최고의 선이고 결국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행복이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행복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더니요, 행복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덕과 일치하는 것이다.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성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신의 활동, 결국에는 이성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학교에서 다뤄주면 좋은데 수능에서 교육청 평가원에서 좀 문제를 어렵게 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엇을 이제 선생님들이 언급하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덕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덕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자,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나갈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놔야 된다. 덕은 반드시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인 덕은 절대로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을 얘기하면서 덕에는 절대로 선천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천적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다. 그러면 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성의 덕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무슨 덕을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품성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지성의 덕, 품성의 덕을 얘기를 해요. 요거까지 출제를 하게 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을 얘기를 하는데, 지성의 덕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됩니까? 라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지성의 덕이다. 그러니까 지성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뭐냐라고 하니까 지성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지성의 덕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후천적인 지성의 덕,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품성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품성의 덕이요. 이것이 바로 습관, 반복. 그래서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강조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습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떤 사람이 한번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쩌다 한번 했겠지. 근데 그 용기 있는 행동과 착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습관처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갖다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딱 한 번 그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덕이 있다든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이 습관 반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습관 반복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여러분들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그쵸?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살면서 좋은 일 반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쌤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 귀찮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간혹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쉽게 옮기기가 어려워. 젊을 때 한 번은, 베란다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그냥 추운 겨울이었는데,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주차장에 차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추운 겨울인데 누워있는 것 같더라고. 저 사람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잘못 본 건가? 해서 그냥 거기서 끝쳤으면 좋은데 방에 가서 망원경을 갖고 와서 쭉 봤어요. 야구장 갈 때 갖고 와서 망원경을 쭉 보니까 사람인기라. 그래서 추운 날 잘못하면 죽겠다라고 해서 경비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순찰 중이신지 안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아파트인데 주차장인데 추운 겨울인데 사람이 차 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한 5분 있다 경찰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궁금해서 내다보고 있었죠. 그랬는데 경찰이 못 찾더라고. 차 밑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 한 5분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신고하신 분이죠? 그랬더니 예 그런데요 라고 했더니 잠깐 내려오셔야겠어요. 그리고 왜요? 못 찾겠어요. 내가 보고 있어요. 뒤로 한 3걸음만 오세요. 3걸음. 왼쪽으로 한 5걸음. 보이죠? 보겠죠?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예, 그렇죠. 됐죠. 그래서 끊었는데 또 한 5분 있다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내려오셔야 되겠어요. 왜요? 경비실에 경비 아저씨도 없고 하니까 좀 내려오세요. 라고 해서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더니 경찰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술이 만취했네요. 그래서 지금 주머니를 조금 이렇게 뒤져서 휴대폰 있는 거 찾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찾으시면 되지. 그걸 갖다 저를 부르십니까? 증인. 아무도 없으니까는 괜히 뒤졌다가 무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휴대폰 뒤지는 거 찾는 거 보셨다는 거 증인 찾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었었거든.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저거 막 찾다가 보다 보니까는 아들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통화를 하시더니
끊다니 에이 모진 사람. 이거 왜요? 했더니 아들이 그런 아빠 둔 적 없대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럼 끊대요. 분명 아들 맞아요? 예, 아들인 건 맞아요. 예, 좀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지금 몸이 체온이 저체온이었고 파출소로 옮기기는 힘들고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차는 못 옮기고 119 부를게요. 부르세요. 그래서 들어갈게요. 증인. 아무도 없잖아요. 증인 서주셔야죠. 그리고 119 구급차가 왔어. 거기다 태우면서 어느 병원을 갈게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세요? 라고 해서 아마 그 연락이 가게 되면 좀 나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러 저러 했다 라고 했더니 사람아 왜 망원경을 갖고 가서 그걸 봐가지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당신 만약 경찰서 오라고 저러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들도 모르는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업을 어떻게 하고? 까차. 나 오라고 하면 수업 빼고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한 번은 했지만은 고대에 만약에 또 내가 그걸 봤다고 쳐봐. 망원경 가져올까? 아니요. 사람 아닐 거야. 하면서 스스로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안다고 해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반복적인 습관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사람의 모습입니다라고 해서 덕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을 다 같이 갖추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쌤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한 행동인가를 내가 모를까? 알고는 있겠지.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습관으로 옮기는 것에는 이제는 살짝 멈칫하겠죠. 그렇죠? 왜 멈칫할까요? 이 습관, 품성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는 거냐면 감정과 욕구랑 연관이 됩니다 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감정이 있어야지, 옮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안다고 해서 몽땅 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능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리한테 출제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내요. 수능에도 나왔었고 평가원도 나왔었는데, 안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라고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X예요. 안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알면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안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알면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웃기지 마라. 안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어야만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잘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안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을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소크라테스는 알면은 무조건 무엇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소크라테스. 둘이 비교하는 게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무엇을 실천을 하는 거냐? 무엇을 습관화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3번에 나왔어요. 중용입니다. 중용, 동그라미, 별표. 중용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중용을 습관화하라. 중용을 반복적으로 행동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중용에 대해 선생님들이 출제를 잘하는데, 선생님 중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중용은 잘 봐야 돼. 악한 것, 악덕이라고 하거든요. 악한 것과 악한 것, 악한 것과 악덕 사이에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중용이에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악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있는 것이 중용이야. 고3 맹수생들도 출제했을 때 무지 많이 틀려요. 자, 시험엔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중용이란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중용이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중간적 상태를 갖다가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거의 통사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90% 이상이 낚여요. 그러니까 거의 100% 낚인다고 봐. X.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중간이 중용이 아니라 악한 것과 악한 것의 중간이 중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악한 것과 악한 것의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 시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1, 2단원 테스트 볼 거거든요. 25문제 출제할 거야.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악한 것과 악한 것의 중간이 중용인데, 그럼 악한 것이 뭐냐? 처음에 악한 것은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악한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그 악한 것이라고 하는 또 악한 것은 과용이야. 과용. 만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과용도 아닌 상당히 바람직한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더라라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1등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의 관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용에 대해서 올바로 잘 정리했느냐 정리하지 않았느냐예요. 절대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중간이 아니야. 모와 모사의 중간이라고? 악한 것과 악한 것의 중간이 중용이다. 근데 그 악한 것이 뭐라고요?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 사이에 바람직한 상태가 중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런데 이 중용은 또 하나, 이 중용은 지금 온 친구 우리 24페이지 하고 있어요. 중용은 절대적인 것이 또 아니에요. 우리 조금 늦게 온 친구 데스크에다 동영상 신청해. 그걸 앞에 못 들은 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용은. 중용 반드시 해야 되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용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용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100% 이거 가지고 예를 드실 거야. 자, 뭐 가지고 예를 드십니까? 그럼 부족한 것. 부족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비겁.
그러면 넘치는 건 뭐냐라고 하면 객기야, 객기. 비겁한 것과 객기, 만용. 이 사이의 중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사이의 중용은 용기입니다. 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100% 출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겁한 것과 만용 사이의 중용 상태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게 바로 용기다. 근데 이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선생님은 겁이 좀 많아요. 예전에 한번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여름이야. 반바지 입고 이제 재활용 쓰레기 딱 버리러 갔는데 누가 쇠파이프를 들고 저기서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뛰었어요. 죽으라고 뛰어서 어디까지 뛰어갔냐면은 아파트 단지 벗어나서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어. 땀 뻘뻘 흘리면서 재활용 쓰레기 봉투 들고 숨 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이상하게 쳐다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 고등학생이 야간 자율수 끝나고 내려오다가 그 쇠파이프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역시 우리 남편 겁쟁이 무조건 들고 뛰지. 근데 그래서 절대로 재활용 저녁에 한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 만났을 경우 나니까는 뛰었지. 당신은 저 사람 모시하다 당신이 맞았을 거다. 그게 도대체 뭐냐. 차라리 겁이 많으면 당하진 않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몰라 나는 게 비겁하다고 해도 난 좋아 괜찮아. 내가 안 맞았으니까. 근데 괜히 객기 부리다가 당하는 거야.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 여대생 한 명이 알바생인데 화장실에서 편의점 알바생인데 화장실에서 2차장에서 뭐 씻다가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50대 남자가 쇠뭉치 가지고 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근데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비명소리를 들은 거야. 근데 20대 남성이 뛰어 올라간 거야. 그 비명소리 난 곳으로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왔어. 자, 비명소리가 나니까 20대니까 혈기왕성하고 체격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왔는데 방송국에서 얘네 둘을 인터뷰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웠다. 살기가 느껴졌다. 근데 용기 있는 시민상 받았다. 딴 사람 같은 그냥 도망가는데 바빴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게 피 뚝뚝 떨어진 쇠뭉치를 갖고 내려오고 있고 눈에 살기가 가득 채웠고 자기네 둘도 제압하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제압하려다가 다쳤다라고 하면 만용입니다. 근데 그냥 도망만 쳤다면 비겁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용기 있는 시민사를 받은 것이 왜 그냥 두 명이 재빠르게 한 명은 119 신고하고 한 명은 112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119가 와서 머리를 맞았으니까 뇌가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을 했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뉴스에 나왔고 그 여대생이 인터뷰까지 한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들 만나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그분들이라고. 그리고 빨리 112 신고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 범인이 5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잡혔어요. 왜 여대생을 때렸느냐? 라고 했더니 편의점 알바생인데 거스름돈을 줄 때 나를 쳐다본 눈이 재수가 없었다. 이 미친. 그 다음부터 여대생들이 알바하는 여학생들이 알바하는 곳에 화장실에 도락들이 설치가 된 거예요. 요즘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에 도락들이 더 많은 이유가 화장실을 더럽게 써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역 12번 출구, 11번 출구인가? 거기서도 조현병 환자가 여대생을 쫓아가서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맨손으로 잡으려고 달려든다? 만용이에요. 신고해준 그들이 용기가 있는
도망갔으면 비겁한 거지. 길 가다가 여러분 친구들이 좀 불량스러운 친구들한테 조금 맞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이 새끼야! 하고 달려들어? 그러다 나도 같이 맞고 있어. 만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가면서 에이 새끼가 맞을 타니까 맞겠지. 지나가요. 그럼 뭐예요? 비겁이야. 그럼 뭐래야 돼?